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조금 다른 강의입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인도사, 그다음에 뒤쪽에 있었던 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은 따로 강의를 좀 빼가지고 참고용으로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보너스 강의 두 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도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처음에 마우리아 왕조부터 시작해서 무굴 제국까지. 자, 여러분들이 인도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제 식민지 쟁탈전의 한 복판에 놓이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오늘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인도의 민족운동,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뒷부분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 언저리쯤이랑 겹치겠죠. 그래서 먼저 오늘 인도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리 강의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제 보너스 강의, 참고용 강의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찾아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쭉 길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사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인도의 어디 모습까지 살펴봤는지 한번 봐야겠죠. 우리 교과서 24쪽에 보면 인도 문명까지만 딱 보고 인도사가 끊겼어요. 자, 인더스 문명 얘기를 했어요. 뭐 하라파, 모헨조다로 같은 이런 도시 문명들 머릿속에 좀 떠올라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더스 강이 있고 겐지스 강이 있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은 24쪽을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4쪽. 그래서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이동하기 시작을 했다 그랬죠. 자, 아리아인들은 북쪽 인도로 이제 남하하기 시작을 하고요. 펀자브 지방 아마 24쪽에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표시해 줬어요. 자, 펀자브 지방을 정복한 후 정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겐지스 강 정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 아리아인들은 이제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스려야 했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정복 전쟁이 잦아지면서 특히 무사나 사제 같은 신분들의 이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정복된 원주민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복민들을 더 강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카스트제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신분제도를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사제 신분인 브라만, 그 다음에 무사,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상공업자 같은 바이샤, 그 다음에 마지막 수드라로 구분되는 신분제도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이어지는 이런 카스트제. 자, 카스트제의 꼭대기에 있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머릿속에 좀 넣어주세요. 브라만은 사제,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무사. 특히 이제 무사로서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카스트제에서 이제 엄격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꼭대기에 있었던 이 브라만들은 이런 자연 현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브라만교를 성립을 시켰습니다. 왜? 자신들의 특권을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브라만교의 경전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자연 현상을 찬양하고 제사하는 양식, 의식들을 담은 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브라만교라고 하는 브라만들이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가 유지되고 있다. 그 다음에 브라만은 카스트제라고 하는 엄격한 신분제도의 꼭대기에 있는 사제다. 그 다음에 무사로서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사람들, 이 신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볼 82쪽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인도 세계의 발전, 오늘 본 부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7세기 무렵에 겐지스강 유역에서는 철기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었어요. 기원전 7세기 무렵으로 이제 온 겁니다. 자, 기원전 7세기 무렵 겐지스강 유역에서 방금 보면 이제 아리아인들이 겐지스강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이죠. 정복 전쟁도 활발해지고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봐봐. 정복 전쟁이 활발해집니다. 당연히 신분 중에서 어떤 신분이 중요해질까요? 자, 이름이 당장 기억나지 않더라도 무사 신분이 중요해지겠죠. 그 다음에 점차 철기 문화도 발달하고 농업도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상공업까지 당연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농업과 상공업을 담당하고 있었던 평민들도 조금씩 지위가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정복전쟁 과정에서 무사였던 정치와 군사를 담당한 크샤트리아 계급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농업과 상공업을 담당하고 있었던 평민이었던 바이샤, 이런 신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자, 이게, 자, 방금 제목에 보면 불교와 자인화교라고 하는 게 출연한다라고 하는 게 이번 파트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불교와 자인화교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달라 그랬어요. 브라만들, 사제 계급인 브라만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브라만교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복전쟁이 활발해지니까 그 아랫 계급인 무사, 크샤트리아 계급들이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평민 세력들도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불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너무 불교라는 종교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 중국에서 만든 종교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인도에서 시작한 겁니다. 자, 불교와 자인화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이렇게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성장하고 있는 이 시기에 브라만교의 형식화된 제사의식, 그리고 브라만 사제들이 부리는 행포와 타락, 왜? 브라만들이 가장 자기들의 특권, 높은 곳에서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브라만교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을 테니까 점차 뭔가 화려하고 형식화된 제사의식만 유지하려고 그러고 브라만 사제들은 점점 더 타락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지금에만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다가 이러한 상황들, 뭐 크샤트리아나 바이샤 같은 아랫 계급들이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이 카스트제의 계급 차별을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의식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나도 성장하고 있고 브라만들의 문제점은 원래 있었고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해보면 브라만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까지 이어진다고 보면은 불교와 자인화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기원전 6세기경에 고타마 시타르타, 이 사람을 우린 석가모니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바르다마나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와 자인화교를 창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불교는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인화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창시한 게 불교예요. 우린 저 사람 석가모니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바르다마나가 창시한 종교 자인화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밑줄도 좀 다르게 그어보죠. 자, 불교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윤리와 사상이나 이런 과목 아니니까 욕심을 버려야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방금 일단 두 종교의 공통점은 브라만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인간이 평등하다던가 아니면 이런 해탈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모습을 불교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편 자인화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똑같이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금욕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자, 거기에다 이제 금욕에다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 힘들게 열심히 힘든 일들을 해 나가면서 고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해탈을 위해서는 금욕, 고행 같은 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불교 고타마 시타르타 요 내용이고요. 자인화교 바르다마나 창시자고 요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브라만 중심 사회가 이어지고 있고 브라만 사제 계급들이 타락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고 제사는 형식화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이 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를 배경으로 해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불교를, 바르다마나가 자인화교를 창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자인화교는 익숙하지 않죠. 자인화교는요, 엄격한 금욕 그리고 엄격한 고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인화교 자체가 엄청 인기를 얻으면서 널리 퍼지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널리 퍼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이제 알아두시면 왜 우리가 자인화교 지금 못 들어봤지? 세계사 수업하기 전에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불교와 자인화교의 공통점과 차이점 여러분들 아까 내가 꼭 정리해 달라고 했어요.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인화교의 창시자 바르다마나 마하비라라고 하는데 둘 다 크샤트리아 출신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크샤트리아, 무사 귀족 계급들이 정복전쟁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들. 두 종교의 공통점, 브라만 계급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들은 브라만교의 제사, 의식, 특히 동물을 희생하면서 제사하는 이런 반대하면서 살생 금지를 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히 자이나교 뒤에 모습을 보면 진짜 땅속에 벌레를 해칠까봐 농사까지 짓지 않고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 뭘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엄격하죠. 그래서 그린 게 이제 자이나교의 한계라고 본다면, 카스트를 비판하면서도 신분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써놨듯이 불교에서는 평등, 인간 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서는요? 불교에서는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이나교에서는 신분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엄격해서 인기를 얻지는 못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와 자이나교가 이렇게 창시된 상황입니다. 자이나교는 널리 퍼지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나오게 될 종교는 주로 불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인도에는 아직 통일 왕국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여기가 인도죠. 지금 인더스강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 지도 기억납니까? 교과서 100쪽에 있는 지도인데, 이 지도 무슨 지도냐면 알렉산드리아의 원정 지도입니다. 알렉산드로스죠. 알렉산드로스가 만들었던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고요. 알렉산드로스가 원정을 하는데 어디까지 갔었죠? 인도 지역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여러 작은 나라들이 막 서로 막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지역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이 지역이 알렉산드로스한테 탈탈 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나라들로 여러 나라들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외부의 침입이 왔을 때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조금 통일을 한다거나 우리 강력한 중앙 정치 체제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인도사에서 맞이하게 되는 왕조가 나오게 되죠. 마우리아 왕조라고 하고요. 자, 방금 봤듯이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고 있던 여러 소국들이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여러 소국들로 나뉘어 있었다. 작은 나라들로. 이런 상태의 인도가요, 기원전 4세기경에 알렉산드로스의 침입, 방금 봤던 요 지도가 특히 여기 인더스강 유역으로 왔을 때가 딱 기원전 4세기 정도였다는 거죠. 알렉산드로스의 침입이라고 하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이게 마우리아 왕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배경이니까요. 혼란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사람 이름이 또 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혼란을 수습을 하면서 마우리아 왕조를 건립하고 인도 전체는 아닙니다. 인도 북쪽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단의 제목으로 성립. 자, 마우리아 왕조의 성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알렉산드로스의 침입 이후에 혼란해졌는데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우리아 왕조를 세우면서 북인도 지역을 통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던 마우리아 왕조는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가는 거니까요. 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성기가 언제 때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우리아 왕조 하면 꼭 기억해 줘야 되는 왕 아소카 왕입니다. 이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자, 아소카 왕은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인도 대부분 지역을 통일합니다.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은 북인도 지역을 통일했다면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인도 대부분 지역을 통일하는 남부 일부 지역은 빼고요. 그래서 전성기를 맞이한 왕 누구? 아소카 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소카 왕은요, 중앙 집권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감찰관을 파견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아소카 왕이 내린 명령, 그 칙령, 왕이 내린 명령을 칙령이라고 하죠. 이 칙령을 생긴 석주, 돌로 만든 기둥 같은 것들을 세우는 등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과 연결이 된다.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아소카 왕이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했으니까 영토를 점점 넓혔겠죠. 그래서 남부 인도를 제외하고는 먹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칼링가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칼링가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아소카 왕이 이제 북인도를 넘어서서 밑으로 쭉쭉쭉 내려오면서 남부 지역까지 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전투가 바로 이 칼링가 전투입니다. 근데 이 칼링가 전쟁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었대요. 물론 아소카 왕은 승리했으니까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도 전체를 통일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소카 왕이 이 칼린가 전쟁을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여러분들 이거 좀 써두세요. 칼린가 전투. 칼린가 전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현타가 온 거죠. 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이후에 전쟁을 멈췄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전쟁을 멈추고 아소카 왕은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면 그래서 칼린가 전쟁 자체가 일단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아소카 왕이 불교 관련된 정책들을 쭉쭉 시행해 나가는 거에 또 중요한 배경이 되니까 이거 좀 써놓자고 한 겁니다. 칼린가 전쟁, 칼린가 전투. 그래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현타가 세게 온 거죠. 그래서 불교에 귀의해서 불경을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탑을 세워요. 스투파라고 하는데 탑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절 같은 데 탑 있는 거 보죠? 사실 탑은 부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는 탑, 이 스투파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화장하고 남은 그 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거를 일부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그거 자체가 부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스투파, 산치대탑과 같은 산치대탑.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스투파를 세우는 등의 불교를 장려하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불교를 장려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아소카 왕이 불교에 세게 또 꽂힌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에 사절단을 파견하거나 승려를 파견하는 등 여러 포교, 불교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써서 이 시기에 이제 불교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발전했던 불교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 상좌부 불교라고 부릅니다. 상좌부 불교라고 부르고요. 이 상좌부 불교의 특징으로 보자면 개인의 해탈을 강조해요. 나의 수양, 내가 열심히 수양하고 공부해서 나의 해탈,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걸 강조하는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상좌부 불교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게 아니면 다른 불교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뭔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나의 해탈이 아니라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이 고통받고 있는. 이거는 좀 목표가 다르죠. 이런 불교는 이제 대승불교라고 할 건데 그건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 거고, 이 시기에 이제 발달한 건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좌부 불교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지도로 다 볼 거예요. 이 상좌부 불교는요, 주로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어디 동남아시아 지역의 바닷길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다 무역, 해상 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이따 지도를 보면 느낌이 확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아소카 왕까지 봤습니다. 자, 불교, 상좌부 불교가 이 시기에 발달을 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처음에는 이 북인도 인근 지역에서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시작을 한 건데 여기 밑에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칼린가 전쟁이라고 할 만한 그 칼린가족이 살고 있었던 데가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의 칼린가 전쟁을 마지막으로 해서 여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은 거죠. 여기까지 내려가지는 않고 여기에는 다른 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칙령을 세운 석주들, 돌기둥 같은 것들을 여러 군데에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석주 중에 하나입니다. 아소카 왕의 석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거 인도 국기에서 본 적 있죠. 인도 국기에서 이 모양을 지금 따고 있고요. 자, 부처의 권위를 상징하고, 아까 봐봐 얘들아. 석주가 교과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 뭘 새겼다? 칙령을 새겼다. 그래서 이걸 뭐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었죠, 아까. 그런데 지금 석주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법륜, 수레바퀴. 수레바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교의 상징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처의 법이라던가 진리 같은 걸 뜻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사자는 부처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 이건 인도의 화폐에 나와 있대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칙령,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석주에는 부처, 불교의 의미도 담으면서 지금 아소카 왕이 불교를 장려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석주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석주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다음으로 볼 자료는
요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산치대 탑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탑 중에 가장 오래된 탑, 스투파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이 산치대 탑, 산치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여러 탑 중에서 가장 큰 탑, 그래서 대탑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1탑이라고도 불린대요. 그래서 탑 주위에는 부처의 생애를 새긴 여러 문들이, 이런 문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들이. 그래서 산치대 탑, 요 아소카 왕 시기에 만들어졌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왕조 이름이 바뀌었네요. 마우리아 왕조 갑자기 사라진 거 아니고 첫 번째 문장에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선생님 지금 아직 문단 번호 그냥 안 끊었어요. 마우리아 왕조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쇠퇴와 쿠샨 왕조의 발전이라고 선생님이 문단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아소카 왕이 죽은 뒤에 마우리아 왕조는 내부 분열도 있고요. 주변 이민족들의 침략으로 급속히 쇠퇴하면서 이 통일되었던 인도는 다시 한번 분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여기까지가 뭐야? 마우리아 왕조가 어떻게 쇠퇴하고 있는지, 아소카 왕 직후에 이제 이렇게 분열하면서 쇠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1세기 중엽 정도가 되면, 이제 기원전 끝났네요. 1세기 중엽 정도가 되면 서북 인도, 북서쪽 있잖아요. 인도의 서북 쪽, 어디? 인더스강 왼쪽 있잖아. 그 지역 쪽에서 이란 계통이라고 하면 페르시아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란 지역이 페르시아가 있었던 지역이니까요. 자, 이란 계통의 쿠샨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북인도 지역이 통일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왕조 이름이니까 선생님이 그냥 예쁘게 네모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쿠샨 왕조가 들어섭니다. 이란 계통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쿠샨 왕조가 처음에 이제 북인도 지역을 다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도를 먼저 보면은, 자, 쿠샨 왕조는 선생님이 여기까지 밑줄 그었으니까 일단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 본문 한번 봐보세요. 쿠샨 왕조는, 자, 중국에는 이때 한나라가 있었는데 잠깐 중간에 끊겼었죠. 전한이 있었고 중간에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나라를 잠깐 세웠다가 광무제에 의해서 후한이 시작됐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때 후한이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서아시아에는 여러분들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자,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쪽에 있었대요. 자, 그래서 자, 후한과 파르티아를 연결하는 중개무역뿐만이 아니라 저 너머에서 무슨 나라도 있었대? 로마도 있어서 로마와도 교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개무역으로 번역을 하고 있었다. 동아시아의 후한, 서아시아의 파르티아를 연결하는 가운데 있는 중개무역. 그 다음에 로마와도 이제 교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로마와 교역을 했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선생님이 따로 그림 자료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83쪽에 보면 거기 지도에 화폐 금화 하나 있죠. 그 금화가 로마의 금화랑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의 금화의 모습을 본따서 그렇게 금화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도, 아, 로마와 교역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란 계통의 쿠샨 왕조가 들어서면서 북인도가 다시 통일됐고, 다시 한번 중요 부분 밑줄 그어보면 중국의 후한 그리고 서아시아의 파르티아를 연결하는 동서교역로를 장악하고 그 가운데에서 중개무역으로 굉장히 이득을 받고요. 로마와도 바닷길을 통해서 교역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쿠샨 왕조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 자, 쿠샨 왕조 지금 잘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봐줘야 될 거, 우리 마우리아 왕조 때처럼 중요한 왕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전성기, 쿠샨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누구? 카니슈카 왕입니다. 카니슈카 왕. 쿠샨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카니슈카 왕,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아소카 왕입니다. 자, 카니슈카 왕 때는 간다라 지방을 포함해서, 자, 간다라 지방 이따가 얘기 한번 다시 나올 겁니다. 간다라 지방을 포함해서 최대의 영토를 확보해서 전성기를 이룩하게 됩니다. 카니슈카 왕 때요. 자, 그리고 카니슈카 왕 사후에는요. 자, 카니슈카 왕이 여기서 그냥 얘기가 끝나버리는데 조금 이따 뒤에서 얘기를 좀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카니슈카 왕이 죽고 나서 아까랑 약간 얘기가 비슷하죠. 자,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죽고 나선 내부 분열이라든가 여러 어려움들이 옵니다. 카니슈카 왕 사후에 점차 약화되다가, 자, 이 이름 기억나 주셔야 되는데, 사사랑조 페르시아. 사사랑조 페르시아에 의해 인더스강 서쪽 지역을 잃어버리고 4세기까지 펀자브 지역을 중심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랑조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두 번째죠. 원래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었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후에 다시 부활한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 조금 누적이 돼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면 조금 슬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아직 카니슈카 왕 얘기 끝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쨌든 지도 한번 다시 보시면 아까 봤죠? 카니슈카 왕 때 간다라 지방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되게 되고요. 자, 카니슈카 왕이 죽고 나서 뭔가 이 인더스강 요 지역을 빼앗기고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명맥만 유지했다고 됐는데 펀자브 지방이 요 지역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 지역 정도에 이렇게 뭉쳐 있다가 뭉쳐서 이렇게 명맥만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카니슈카 왕 얘기가 안 끊겼다고 했으니까 84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시안 왕조의 카니슈카 왕 때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 네 번째 문단 얘기가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편합니다. 자, 카니슈카 왕 때,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간다라 지방을 포함해서 최대의 영토를 만들었다가 첫 번째라면 카니슈카 왕 때 불교를 발달시킨 게 카니슈카 왕의 업적 중에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독실한 불교 신도였던 카니슈카 왕은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카니슈카 왕은 불경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티베트, 중국 등으로 불교를 포교하는데 지원하는 여러 불교 전파를 위한 노력을 일단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딱 한 나라 시기 언저리쯤 해가지고 불교가 약간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이후에 카니슈카 왕의 노력으로 또 중생이, 자 봅시다. 아까랑 조금 다른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불교가 막 퍼지게 되고 이때 불교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의 불교가 이전에 있었던 상좌부 불교랑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하는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죠. 대승불교가 발전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아까랑 다른 점 두 가지만 찾아봅시다. 상좌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다면 대승불교는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지점이 좀 다르죠. 두 번째, 상좌부 불교는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바다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퍼졌다면 대승불교는 어떻게 퍼지고 있어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내륙으로 중국을 거쳐서 어디로? 한반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아 지역의 위쪽 북쪽 있잖아요. 중국, 한반도, 일본 이런 데에 영향을 강하게 미친 건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자,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왜 대승불교라고 하냐면 대자 큰 대자고의 승자가 수레바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수레를 이고 간다. 약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상자부 불교? 야, 너희들은 개인의 해탈만 강조하냐?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라고 하면서 대승불교 사람들이 상자부 불교 사람들을 뭐라고 얕잡아서 부르냐면 너희는 작은 수레바퀴다라면서 너희 소승불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얕잡아 부르기도 하는데 정식 명칭으로 이제 상좌부 불교라고 부르고요. 대승불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상좌부 불교가 한창 퍼져 있을 때에는요. 그냥 부처는 우리의 목적지예요. 모두가 개인의 해탈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고 깨달은 자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었던 건데, 자, 부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대승불교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부처는 점차 초월적인 존재로 신격화가 됩니다. 정말 신격화가 돼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를 믿게 돼요. 부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부처님에게 빌게 되고요. 약간. 그래서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뭐가 된다? 써보시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일단 자, 부처라고 하는 게 원래 깨달은 자 정도를 의미하는, 해탈한 자 정도를 의미하는 거였다면 이제 점차 대승불교 시기가 되면서, 이 대승불교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대승불교 시기가 되면서 점차 초월적인 존재로 신으로서 받들어지면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여기 옆에 써있죠? 예배와 기도,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변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소카 왕 때 상좌부 불교가 발달을 했다면 마우리아 왕조 때, 쿠시안 왕조의 카니슈카 왕 때는 대승불교라고 하는 약간 성격이 다른 불교가 발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시기에 우리가 또 한번 미술, 양식에 관련해서 하나 봐줘야 될 게, 아까 간다라라고 하는 지역 이름 다시 나올 거라고 했죠. 이 시기에 간다라 지방에서는요, 간다라 미술, 간다라 양식이라고 부르는 양식의 미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간다라 양식이라고 하는 양식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단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면 선생님 진짜로 슬플 것 같아요. 간다라 지방에서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헬레니즘?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헬레니즘 문화가 영향을 주어서 간다라 미술이 발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간다라 미술에서는 이런 대승불교의 모습이 여전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 시기에 뭐가 많이 만들어지냐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게 불상이 많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불상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상자부 불교 같은 시기에 그냥 부처가 단순히 깨달은 자를 뜻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부처님을 상징하는 불상을 만들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부처를 믿고 하다 보니까 불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우리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 불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러한 간다라 미술이, 주어는 간다라 미술이에요. 간다라 미술이 대승불교의 확산으로 널리 전파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측 한번 해보세요. 간다라 미술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퍼졌을까요? 대승불교가 어떻게 퍼졌다 그랬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아시아로 퍼졌다 그랬죠? 그럼 대승불교의 확산과 같이 퍼졌다며. 그럼 뭐야? 간다라 양식도 어떻게 퍼졌다? 대승불교와 함께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쿠시안 왕조 시기에 큰 키워드 가져간다고 하면 먼저 카니슈카 왕이고요. 불교와 관련해서는 대승불교, 그 다음에 미술 양식, 간다라 양식, 간다라 미술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4쪽 밑에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불교의 확산, 불교가 전파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 형광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초록색이라고 할게요. 그냥 초록색 화살표가 대승불교의 확산이라고 한다면 이 보라색 화살표가 지금 어떻게? 상좌부 불교의 확산이라고 보면, 자 보세요. 상좌부 불교,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를 동시에 써놨는데,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는 동시에 있진 않았어요. 그냥 두 개를 같이 표시해 놓은 겁니다. 쿠시안 왕조에서부터 대승불교가 퍼져나갔고 마우리아 왕조로부터 상좌부 불교가 퍼져나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쿠시안 왕조가 시작을 해서 카니슈카 왕 때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앙아시아 내륙을 거쳐서 동아시아,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한반도, 일본까지 대승불교가 퍼지고 있는 모습. 물론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큰 줄기를 보자면요.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 왕 때 상좌부 불교가 발달하면서 바닷길을 거쳐서 이 스리랑카, 여기가 스리랑카거든요. 스리랑카를 거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파가 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상좌부 불교를 요 남쪽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남방불교라고도 부릅니다. 남쪽 지역의 불교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지금 불교의 전파만 보더라도 지금 어디로 퍼지니까 대승불교였구나, 여기로 퍼지니까 상좌불교였구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처의 상징 변화와 간다라 미술의 발달,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면, 여기서 선생님이 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잘 돼 있어서요. 자,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를 불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부처를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아까 봤었죠, 여러분들. 그 아소카 왕의 석주에 보면은 부처의 상징으로서 어떤 것들, 사자, 부처의 권위를 표현했다 그랬죠. 아니면 부처의 상징으로서 수레바퀴 이런 걸 썼어요. 법륜, 수레바퀴라던가 아니면 연꽃이나 악간 사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부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처음에는 부처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북인도의 간다라 지방에서는, 자 여기를 한번 밑줄 그어보도록 하죠. 쿠시안 왕조의 중심지였던 서북인도 지역 간다라 지방에서는 알렉산드로스가 침입을 한 이후에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간다라 미술이 발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간다라 미술이. 그래서 인도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인도의 문화에다가 뭐가 융합된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거를 우리가 간다라 양식이라고 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헬레니즘 시기의 양식을 보면은 좀 인간을 인간 그대로 뭔가 격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인간의 모습들을 그대로 잘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잖아요. 이 시기 간다라 지역에서는 그리스인이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조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불상이 또 활발하게 제작이 되는 모습. 거기에다가 불상이 제작되는 데에는 대승불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부처님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도 또 중요한 영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다라 불상은 우리가 보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오똑한 콧날, 뭐 이런 것들, 옷주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불상의 모습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의 모습들이 이때부터 이제 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간다라 양식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아시아로 또 전파가 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쿠샨 왕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불교의 내용과 함께 좀 같이 엮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게 돼, 이제 다음으로 얘기를 하게 될 굽타 왕조 시기에는 불교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인도를 상징하는 종교, 힌두교에 대해서, 힌두교가 또 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굽타 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굽타 왕조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쿠샨 왕조 살펴봤었죠. 그럼 쿠샨 왕조 카니슈카 왕 전성기를 거치면서 있다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카니슈카 왕이 죽고 나서 쇠퇴하였고, 이제 한 4세기 정도 무렵까지 펀자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명맥만 유지하고 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쿠샨 왕조가 쇠퇴하면서, 쿠샨 왕조가 쇠퇴하였고 펀자브 지역 정도에만 있었다 보니까 주변에 또 많은 정치 체제들이 나타났겠죠. 그걸 우리 이제 분열이라고 교과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쿠샨 왕조가 쇠퇴하면서 분열되었던 서북 인도 지역, 왜냐면 쿠샨 왕조 자체는 남인도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쳤다기보단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북쪽에 걸쳐 있었으니까 이 지역이 이제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서북 인도 지역인 4세기 초에 볼게요. 사람 이름 체크해 줘야겠죠. 찬드라굽타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굽타 왕조를 세우면서 다시 한번 서북 인도 지역이 통일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찬드라굽타 2세 때 북인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북인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점차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을 하는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대외무역이 발달한 여러 인도의, 그러니까 서부 인도 지역의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방금 왕 이름들은 체크했겠죠. 1세, 2세는. 자, 봐봐요. 굽타 왕조가 처음에는 이쪽에서 이제 시작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조금씩 찬드라굽타 2세 때 이런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됐는데, 특히나 이 굽타 왕조는 요 서부 지역, 요 해안 지역에 있는 여러 항구 도시들을 점령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찬드라굽타 2세 때 북인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제국으로 발전했는데, 대외무역이 발달했던 서부 인도 지역의 항구 도시들을 장악을 해서 동쪽에 벵골만, 동쪽에 벵골만, 그 다음에 서쪽에 아라비아해에 이르는 동서 해상무역을 독점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랬다는 거죠. 자, 봐봐요. 요쪽 벵골만도 맞닿아 있고요. 요쪽에 아라비아해 쪽의 항구 도시들도 맞닿아 있으니까 이런 해상무역, 그리고 이런 해상무역까지 모두 다 활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해상무역, 그리고 이쪽과 왔다 갔다 하는 이 해상무역도 모두 활용을 할 수 있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도를 보고 좀 지리적인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동서 해상무역을 독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밑줄을 그어보면 동쪽에 벵골만부터 서쪽에 아라비아해에 이르는 동서 해상무역을 독점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볼 수 있는데, 또 굽타 왕조는 에프탈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이 에프탈의 침입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쇠퇴하다가 6세기 중엽쯤에 멸망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면 에프탈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오죠. 이 에프탈이라고 하는 민족의 침입, 그리고 내부 분열, 여긴 특히나
명확하게 이유가 써 있어요. 왕위 계승과 관련된 내부 분열로 이제 좀 굽타 왕조가 쇠퇴를 하다가 결국 6세기 중엽 500년대 정도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프탈이라고 하는 민족과 함께 선생님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세계사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지금 굽타 왕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써 있듯이 에프탈, 그리고 우리 서아시아로 가면 티무르 왕조 배웠었죠. 티무르 왕조는 우즈베크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도 배웠습니다. 그 이란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파비 왕조. 그 사파비 왕조는 기억이 날까요 혹시? 아프간족의 침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침입을 받아가지고 쇠퇴하거나 멸망하는 경우에 어떤 민족의 침입을 받았는지 그 이름이 조금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힌두교의 발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 이제 힌두교의 발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수능이라서요. 조금 이렇게 지금 방송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살짝 끊었어요. 자, 힌두교의 발전과 카스트제의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굽타 왕조는요, 생각보다 짧아요. 여러분들 거기 위에 보면 찬드라굽타 1세가 4세기 초에 일단 이 지역을 통일했다고 되어 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6세기 중엽에 멸망했다고 되어 있죠. 200년 정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문화라던가 종교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굽타 왕조 시대에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해서 불교라던가 아니면 여러 지역의 다양한 민간 신앙들까지 융합이 되어서 무슨 종교? 인도를 상징하는 종교죠.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억해 주셔야겠죠?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때 상자부 불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쿠샨 왕조의 카니슈카 왕 때 대승불교에 대한 이야기라면 특히나 굽타 왕조 시기에는 힌두교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꼭 기억을 해줘야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다양한 민간 신앙들까지 융합이 되다 보니까 힌두교는 믿는 신들이 지역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힌두교도는 지역에 따라서 창조의 신인 브라흐마라던가 유지, 무언가를 계속,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진 이후에 쭉 안정적으로 유지시킨다 할 때 그 유지예요. 유지의 신인 비슈누라던가, 그리고 파괴의 신인 시바. 이 신은 왠지 이름이 강렬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파괴의 신인 시바 등 다양한 신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비슈누 같은 경우는 유지의 신이죠.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계속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굽타 왕조 시대의 왕들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요거 한번 보시죠. 굽타 시대의 왕들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비슈누가 지금 이 땅에 내려온 게 나다, 이런 자신을 비슈누에 비유하면서 점차 힌두교를 후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힌두교라는 종교는 이 뭔가 왕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 더욱더 발전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왕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됐기 때문에만 발전을 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봤죠? 자, 다양한 민간 신앙이 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지금 요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토착적 성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각 지역별로 뭐 신도 따로 믿을 수 있고요. 그래서 토착적 성격이 강한 힌두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백성들에게 뭔가 너무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중에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것들이 각 지역에서 뭔가 거부감을 많이 줬던 건데,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강력한 교리가 있고 유일신을 믿어야 된다고 봅시다. 그럼 그게 어떤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지역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민간 신앙, 토착 신앙 같은 게 있었을 텐데 분명히 거부감, 그 둘의 충돌 속에서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힌두교는 원래 브라만교도 있었고 거기에 불교적 성격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었던 다양한 민간 토착 신앙들까지 융합이 되다 보니까 그래, 각 지역에 있었던 각 신들도 다 힌두교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지역들의 백성들도 큰 거부감 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토착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힌두교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쉽게 수용돼서 인도의 민족적인 종교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가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힌두교가 어쨌든 지역적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인도 전체의 민족 종교가 되면서 지역적 문화적 차이, 인도 땅 엄청 넓잖아요. 지역적 문화적 차이를 좀 극복하는데 또 도움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힌두교의 성격들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힌두교가 발전하면서요. 왜? 브라만의 지위가 왜 높아졌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힌두교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제의 어떤 지위라고 하는 건 다시 또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힌두교가 발전하면서 자, 사회적으로 보면 브라만의 지위와 영향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보면 카스트제라고 하는 게, 자, 봐봐요. 카스트제라고 하는 건 브라만교라고 하는 건 카스트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둘이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카스트제라고 하는 그 신분 중에서 사제계급인 브라만교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브라만교잖아요. 근데 그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힌두교가 만들어졌는데 힌두교가 인도 전체 민족 종교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계급의 권위는 높아지고, 한편 이 브라만교가 또 바탕을 두고 있는 카스트제라고 하는 신분제도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스트제가 인도 사회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힌두교의 발전과 연관지어서. 그래서 이 시기에 카스트제가 어떤 변화를 거치느냐, 그냥 한번 이런 거 읽어보면서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래는 바르나라고 하는데 신분에 따른 구별이 더 중요했었어요. 카스트제에서는 예전에. 자, 브라만이라는 신분, 크샤트리아라는 신분, 바이샤라는 신분, 그 다음에 수드라라는 신분, 이런 신분에 따른 구별이 중요했었는데 점차 카스트제가 일반 사람들에게 정착하면서 뭐가 더 중요했냐? 자티라고 부르는 직업에 의한 구별이 점차 더 중요해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영어로 언터처블이라고도 해요. 만지기만 해도 부정을 탄다라고 해가지고 불가촉. 촉이 뭐예요? 이 건드린다는 거잖아요. 접촉하다 할 때 촉. 그래서 접촉하기만 해도 불가하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천민들이라는 건데, 자, 이런 수드라까지 오는 카스트 외에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심한 차별을 받는 불가촉 천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시체 처리라는 일을 하거나 빨래라는 일을 하거나 거리 청소라는 일을 하는 이런 직업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바르나와 자티라고 하는 걸 보면. 자, 그래서 이런 불가촉 천민들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대요. 되게 좋은 이름으로 불렸었네요. 신의 자녀. 이게 간디가 이 불가촉 천민들의 어떤 권리와 이런 거에 대한 운동을 많이 했는데, 간디가 이 신의 자녀라는 이름, 하리잔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불렀었다고 하죠. 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안 그럴 것 같죠? 지금도 인도에는 카스트제는 굉장히 그냥 일반 사람들 머릿속에 꽤나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막 불가촉 천민 출신의 총리도 나오고 이랬죠, 인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이제 이런 여러 불가촉 천민에 대한 차별행위를 불법으로 하고 이들에게 좀 특권을 부여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한 역차별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등장하고 있다고는 해요. 그리고 인도는 카스트가 수만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직업에 따른 구별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막 불가촉 천민 말고 불가시 천민이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시가 뭐야? 보다 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부정을 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별 카스트가 다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게 여기까지 살펴본 거죠. 그래서 계속 보면 이 힌두교가 발전하면서 카스트제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고, 이 각 신분들이 지켜야 될 의무, 그리고 차별,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데 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힌두교나 브라만교.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각 신분이 지켜야 할 의무, 너희들은 그 의무를 잘 지켜야 하며, 그리고 이 신분에 따른 차별은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합리화하면서 구심점 역할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특히나 카스트제의 의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법전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을 해 둡시다.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있는데요. 이 만우법전이 바로 이 힌두교들의 일상생활에까지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한번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타왕조 시기에는 문화적, 그러니까 종교라는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의 발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지만,
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인도스러운 문화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제목을 뭐라고 달아놓고 있어요? 인도 고전 문화의 발달이라고 나와 있죠. 자, 구타 시대에는 정치적 안정, 그러니까 짧기는 했지만 그 시기는 좀 안정됐었다. 이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경제적 발전. 왜? 양쪽 항구 도시 다 먹으면서 막 해상무역으로도 발전하고 이랬었잖아요. 토대로 문학, 예술, 과학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를 이룩했다라고 하는데, 이 구타 시대에 발전했던 인도 고전 문화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뭐야? 전에 간다라 미술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뭐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인도스러움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 인도스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각 분야별로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에서는 특히나 당시에 여러분들 인도에서 공용어로 쓰였던 언어, 산스크리트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 말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그냥 두 글자 한자로 범어라고도 불러요. 범어. 그래서 산스크리트어가 공용어로 사용이 되면서 특히 문학에서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을 하게 된다. 공용어가 산스크리트어라는 걸 기억하면 크게 어려울 거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 문학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인도의 전설과 설화를 담은 서사시, 이런 제목들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인도 쪽 산스크리트어 제목이다 보니까 조금 익숙하진 않겠죠. 마하바라타라던가 라마야나라던가 이런 서사시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뜻을 좀 풀어주자면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건요, 바라타가 한 민족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라타족이 했던 전쟁이라고 하는 거에 일대기를 쭉 담은 그런 서사시라고 부르고요. 이 라마야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도 지역에서 뭔가 이상적인 군주, 이상적인 왕,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이상적인 왕 이러면 뭐 요순시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라마야나라고 할 때 이 라마라고 하는 게 또 이상적인 군주상이래요. 그래서 그 이상적인 군주라고 할 수 있는 라마가 세웠던 업적, 이런 것들을 담은 서사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또 시인이자 극작가로서의 칼리다사라고 하는 사람이 샤쿤탈라라고 하는 희곡을 쓰기도 했다. 이런 것들도 작품 이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학 부분 우리가 살펴봤어요. 산스크리트 문학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인 예시로서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칼리다사가 썼던 샤쿤탈라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자, 미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지역에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면 인도 고전 문화의 특징, 인도 고유의 특징을 살렸다. 5글자. 인도스러움이 나타난다. 바로 무슨 양식? 구타 양식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타 양식의 대표적인 것들,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잔타 석굴이라던가, 아잔타 석굴. 그리고 아잔타 석굴은 이제 불상, 특히 이제 불교 사원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또 그리고 이제 여기 쭉 가보면 엘로라 석굴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 엘로라 석굴도 기억을 해주시면, 엘로라 석굴은 특히나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사원이 함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엘로라 석굴 같은 데에는. 자, 근데 구타 양식에서 사람의 상을 만들 때, 뭐 불상을 만든다거나 사람 모양의 신상을 만들 때, 뭐 볼록 튀어나온 머리, 몸에 밀착된 얇은 옷.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불상들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처님의 몸 윤곽이 옷이 그대로 딱 얇게 이렇게 몸 윤곽이 드러나는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타 양식이 중국과 우리나라 등의 동아시아 불교 미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구타 양식이라고 하는 건,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간다라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뭐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만 써 있지만 뭐라고 얘기했다? 자, 인도가 가지고 있었던, 인도 자체의 문화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인도의 문화에다가 헬레니즘 문화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구타 양식 같은 건
원래 있던 간다라 양식이 갑자기 다 증발해 버렸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원래 있었던 간다라 양식에다가 자, 인도가 가지고 있었던 인도의 고유의 특징, 특색이라고 하는 게 더해져서 이러한 인도 고유의 냄새가 나는, 인도스러움이 나타나는 굽타 양식이 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누적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굽타 시대에는 여러 자연과학도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알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인들은요, 일단 십진법을 사용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때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요, 또 숫자 0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숫자 1, 2, 3 이런 게 있다고 쳐보세요. 뭐 가지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쳐. 하나, 두 개, 세 개. 근데 아무것도 이라고 하는 개념을 0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0이 있어야 또 뭐가 가능해요? 0을 기준으로 또 음수도 가능해지잖아요, 수학적으로. 이런 숫자 0의 개념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아랍에서 이런 숫자 0의 개념까지 등장하면서 이런 게 이제 아랍 지역, 저기 중동 지역으로 퍼지면서 결국에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걸로 완성되는 거죠. 거기에서 완성은 아랍 지역에서 완성이 됐으니까 숫자를 우리가 뭐 굽타 숫자 이렇게 안 하고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아리아바타 같은 이런 천문학적 수학자가 원주율을 계산하는, 그리고 지구의 둘레를 추정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긴 지구가 둥글고 자전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파악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행성의 운행을, 행성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도 실제 기록을 해놓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러한 인도의 지식들이 이슬람 세계에 전해지면서 천문학의 발달에 기여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뭐 인도에서 굽타 시기에 원주율을 계산한다던가 아니면 지구가 둥글고 자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굽타 양식 미술에서 봤었던 아잔타 석굴이라던가 이런 사례들 중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아잔타 석굴이라고 되어 있죠. 아잔타 석굴 보면은 이 석굴들이에요, 다. 그래서 뭐 몇 번 방, 몇 번 방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아잔타 석굴이 거기에 보면은 자, 거기 아잔타 석굴 말고도 자, 그림이 3개 더 있죠. 뭐 1번 석굴, 19번 석굴, 26번 석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불교 사원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첫 번째 줄 쭉 보시면은 엘로라 석굴과는 달리, 왜? 엘로라 석굴은 불교, 뭐 자이나교, 힌두교 이런 사원들을 모두 다 넣어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불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석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굽타 왕조가 6세기 중엽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87쪽으로 가면 이제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가보도록 하죠. 누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슬람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 인도 있죠? 인도 있죠? 이렇게 잠깐 건너가면 어디예요, 여기가? 여기가 중동이에요. 이거 뭐야, 지금 뚝 튀어나와 있는 거? 이게?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뭐가 시작됐어요? 이슬람교가 시작됐잖아요. 지역적으로 매우 가까워요, 일단. 그러니까 서아시아 인도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기도 해요. 서아시아 인도를 지금 대단원이 묶여있죠. 서아시아 인도 지역의 역사라고 해가지고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시아에서 일어난 이슬람 세력은 언제 시작했어요? 봐봐. 굽타 왕조가, 봐봐요. 굽타 왕조가 시기를 좀 잡아보자. 굽타 왕조가 6세기 중엽 정도에 멸망했대요. 근데 이슬람이 언제 시작됐냐면 7세기 중엽 정도에 시작돼서 퍼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러면 굽타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이 시기가, 이 지역이 좀 분열되어 있는 시기에 뭐가? 이슬람교가 인도 지역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시기가 딱 맞네요. 시기가 딱 맞죠. 자, 그러면 요렇게 시기 한번 잡아보고 갈게요. 서아시아에서 일어난 이슬람 세력은 이제 슬슬 8세기경부터 해서 인도 지역에 진출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인도 침략은 뭐 튀르크족이 세운 이슬람 왕조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세기 말부터, 자, 이게 지금 이 왕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조들. 자, 10세기 말부터, 시기도 좀 체크해 두세요, 요거는. 10세기 말부터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있었던 가즈니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인도에 여러 차례 침략을 하면서 아까 펀자브 지역이라는 지역 자주 나오네요. 여러 차례 인도에 침략을 해서 펀자브 지역을 차지하였던 얘기가 있고요. 이 가즈니 왕조가 쇠퇴할 때쯤 12세기 정도가 되면 구르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인도를 침입해서 북인도 대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 가즈니 왕조, 구르 왕조는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 침입하기 시작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왕조가 인도에 침입한 것. 자, 이 가즈니 왕조가 구르 왕조가 인도에 침입한 것은 이후에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가볼게요. 본격적인 이슬람 세력의 어떤 여러 지배를 받았던 그런 시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위에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여기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가즈니 왕조가 이렇게 있었고 쇠퇴할 때쯤에서 북인도 지역 전체를 이렇게 그래서 펀자브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까지 먹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펀자브 지역이니까요. 여기까지 먹었었다. 그래서 요거는 구르 왕조, 파란색은 요 초록색이 가즈니 왕조를 나타내는 지도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13세기 초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르 왕조가 슬슬 엎어져 갈 때입니다. 13세기 초에 구르 왕조의 복속민 출신, 복속민이라고 예쁘게 써놨는데요. 뭐 했냐면 노예 출신입니다. 뭐 용어로는 맘루크라고 하는데요. 자,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노예 출신이 누구? 구르 왕조의 노예 출신이었던 아이바크,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이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의 델리라고 하는 지역을 수도로 해서 이슬람 왕조를 세웁니다. 노예 출신이었던 아이바크가 군사력을 가지고 아이바크 아파트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아이바크가 델리를 수도로 이슬람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후에 300여 년 동안 북인도 지역에는 이 아이바크가 세웠던 요 이슬람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힌두 세력이 계속 끈질긴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델리를 수도로 해서 이슬람 계통의 왕조가 쭉 다섯 왕조가 이어지게 돼요. 우리는 이걸 다 묶어서요. 델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술탄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술탄이 무슨 뜻이었어? 자, 이슬람 세력 얘기할 때 칼리프라고 하는 용어도 배웠었고 술탄. 특히 칼리프는 종교, 정치적 지도자를 다 묶어서 칼리프, 술탄은 정치적 지도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술탄이라고 하는 즉 이슬람 군주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델리 지역의 이슬람 왕조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델리 술탄 왕조가 이어집니다. 다섯 왕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첫 아이바크가 만들었던 왕조를 노예 왕조라고 불러요. 맘루크 왕조라고도 하고요. 근데 맘루크 왕조라고 부르면 저기 이집트에도 맘루크 왕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서아시아 지역에 가면 이집트에 맘루크 왕조라고 심지어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노예 왕조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요. 그래서 노예 왕조 그 다음에 할지 왕조, 그 다음에 선생님도 다 외우지는 않았어요. 투르나크 왕조, 그 다음에 사이아드 왕조, 마지막 로디 왕조까지 이 다섯 왕조를 다 묶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델리 술탄 왕조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기억 안 한 거 보면 여러분들도 다섯 왕조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시작한 사람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구르 왕조의 노예, 복속민 출신이었던 아이바크가 델리를 수도로 이제 이슬람 왕조를 세웠고 약 300여 년간 북인도의 델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왕조를 쭉 이어가게 되는데 우린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델리 술탄 왕조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쿠투브 미나르라고 있죠. 델리에 있는 걸로. 아이바크, 방금 얘기했던 그 아이바크가 델리를 정복하면서 여기를 기념으로 세운 탑인데요. 여기에는 막 쿨한 구절도 써있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슬람 양식도 들어가 있는 그런 탑이라고 합니다. 요거 자체가 아이바크가 델리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기념적인 걸로 한번 또 상징적인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델리 술탄 왕조는
이슬람 왕조잖아요. 그래서 힌두교를 탄압하는 건 맞습니다. 힌두교를 탄압해요. 그리고 힌두교 사원, 그리고 힌두교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여러 신상들이라던가 이런 걸 부수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델리 술탄 왕조는 인도인에게 이슬람교를 믿어라 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뭐 대표적인 힌두교도가 있겠죠. 힌두교도는 뭐를 내면 되냐면 지즈야라고 하는 걸 내면 됩니다. 힌두교도는 지즈야라고 하는 인두세, 사람 머릿수대로 내는 세금인데요. 이 지즈야라고 하는 것만 부담하면 자신의 종교를 계속해서 믿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델리 술탄 왕조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모두에게 이슬람교를 믿어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 힌두교 믿을 거야? 그럼 믿어. 근데 대신에 뭐네? 지즈야네 라고 하는 정도의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델리 술탄 시대는 방금 계속 얘기했듯이 이슬람 문화가 들어온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가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이슬람 학자 그리고 이슬람 예술가들도 인도에 많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학문 예술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면 돼요. 원래 있었던 인도 문화. 왜냐면 그 직전이 또 굽타 양식 이런 거 보면 인도 고유의 특색이 나타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문화가 성립하였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87쪽에 밑에 세계사백과에 보면은 우리 지도에서 자꾸 계속 비어있는 남인도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델리 술탄 왕조가 이어집니다. 자, 연도 한번 다시 잡아볼게요. 자, 13세기 초에요. 13세기 초에 아이바크가 델리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300년간 델리 술탄 왕조가 이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몇 세기로 가는 거예요? 13세기 초니까 300년 더하면 몇 세기로 가요? 16세기로 가는 거예요. 16세기. 16세기죠, 이제? 시기 맞죠? 자, 시기를 맞춰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맞춰주는 거예요. 16세기 초에 이제 티무르의 후손으로 알려진 바부르. 자, 그럼 봐봐요. 티무르는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티무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칭기스칸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이 교과서 앞으로 쭉 가보면 78쪽에 보면 티무르 왕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4세기 후반이었죠. 자, 그럼 봐봐. 14세기 후반에 티무르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티무르는 뭘 자처했냐? 나는 칭기스칸의 계승자다라고 하는 걸 자처했어요. 그 티무르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걸로 알려진 바부르가 아프가니스탄 방면에서 이제 북인도 지역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약간 정체성 자체가 뭐의 정체성이 있겠어요? 몽골의 정체성은 있겠죠? 몽골의 정체성은 있는데 이 무굴 제국, 좀 이따 얘기하겠는데 이제 이 무굴 제국은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이건 기억 안 해도 돼요. 몽골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 어찌됐든 티무르의 후손으로 알려진 바부르가 아프가니스탄 방면에서 이제 북인도 지역으로 진출을 하는데, 그래서 북인도 지역을 장악한 뒤 이제 마지막 로디 왕조라고 하는 로디 왕조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냥 델리 술탄 왕조가 계속해서 델리를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델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북인도 지역을 장악한 뒤에 델리 술탄 왕조가 가지고 있었던 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무굴 제국.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몽골로서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크게 알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요. 그냥 요거 하나만 상식적으로 알아볼게요. 무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몽골이란 뜻이에요. 몽골이라는 뜻의 인도 지역에서 쓰는 사투리라고 해요. 인도 지역의 방언이라고 할까요? 인도 지역에서 쓰는 말투로서 몽골을 무굴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뜻으로서 표현하자면 몽골 제국이죠. 이름 자체에서 약간 몽골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기도 한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슬람 왕조입니다. 이슬람 왕조로서 티무르의 후손이라고 알려진 바부르가 건국을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바부르가 건국을 했는데, 자, 이
무굴 제국은 여러분들이 몇 명의 황제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굴 제국은 바브르의 손자인 악바르라고도 하는데 그냥 공식 용어로서 이제 교과서에서 아크바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아크바르 황제 때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크바르 황제 때는요, 데칸고원 이남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 지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넘버링을 좀 할게요. 왜냐면 각 황제별로 여러분들이 조금 업적을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데칸고원 이남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통일하게 됩니다. 보시면 어디가 여기 데칸고원 있죠? 여기 데칸고원, 고원, 고지대라는 뜻이에요. 데칸고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요 남쪽을 제외하고는 다 먹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진한 게 아크바르 시대 때고요. 연한 것까지 포함한 게 아우랑제브, 좀 이따 이야기할 아우랑제브 황제 때 확대된 여영으로 최대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진한 지역, 지금 선을 한번 그어보면, 대충 그어보면 요 지역, 요 지역, 요 지역 해가지고 요 윗지역 있지. 여기가 지금 아크바르 왕제 때 먹었던 지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볼게요. 그는, 즉 아크바르 황제는 두 번째, 관료제, 그리고 지방지역의 지방행정기구를 정비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고요. 그래서 황제의 명령이 지방 곳곳까지 퍼질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크바르 황제 때 또 아주 뛰어난 점은 종교적으로요. 세 번째, 힌두교도가,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무굴 제국도 이슬람 왕조예요. 이슬람 왕조입니다. 힌두교도를 이슬람교도와 차별 없이 관료로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게 이겁니다. 관료로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거, 뭐 다른 종교 신자에게 부과하던 뭐 지즈야, 인두세 있죠? 지즈야를 폐지시켜버려요. 진짜 동등한 입장으로서 받아주는 거죠. 다른 종교 신자에게 부과하는, 뭐 여기는 이렇게 끊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번째로 해도 되겠네요. 지지야를 폐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5번 보면 혼인동맹을 통해서 힌두 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왕조인데 인도는 힌두교가 굉장히 민족 종교로서 영향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 왕조 시기에도 일반 백성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 세력들을 완전히 져버리게 되면 통치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인동맹을 통해서 인도 토착 세력, 힌두교 세력, 힌두 토착 세력들과 또 결혼동맹, 혼인동맹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이 아크바르 황제 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금 봤던 것들 정리하자면 한 번에 중앙집권화 정책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관용적인 종교정책,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관용적인 종교정책은 무굴 제국이 번영하는데, 왜? 종교를 그냥 확 건드려버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종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시 여겨지는 나라가 아니죠. 국교라는 것도 없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가 있는 나라라던가 국교가 있는 나라에서 종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건드리지 않고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다음 좀 이어져요. 한동안 쭉 이어지다가 이제 이어지는 황제인 아우랑제부 때 조금 많이 바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크바르 황제의 종교정책, 관용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는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여 나와 같게 만들려고 하였으며 그것을 신에 대한 귀의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식을 쌓아감에 따라 나는 후회하는 마음에 사로잡혔대요. 강제로 개종시킨 사람에게서 어떻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아크바르 황제가. 정통 이슬람교도였던 아크바르 황제는 자신의 종교만이 유일하다는 그 좁은 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받아들였대요. 힌두교의 브라만, 자이나교, 조로아스터교의 승려, 그 다음에 심지어 크리스트교의 신부들까지도 이제 여러 학자들, 여러 성직자들을 초빙을 해서 사상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굉장히 뭔가 열려있는, 종교와 관련해서 열려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황제인 17세기 후반으로 옵니다.
17세기 후반인 이 아우랑제보 황제 때는 조금 이야기가 다를 거예요. 아우랑제보 황제 때는 아까 여러분들 지도에서 봤죠? 지도에서 봤듯이 여기 데칸고원 이남까지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넓이가 지금 아우랑제보 황제 때 다스리고 있었던 영토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칸고원 이남을 넘어서 인도 남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무굴 제국의 최대 판도, 최대 영역을 먹었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여기도 넘버링을 좀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굴 제국의 최대 영역을 먹었다. 무슨 뜻이에요? 전쟁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잦은 정복 활동으로 돈이 많이 들죠.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우랑제부는 그 앞섰었던 황제인 아크바르 황제와는 조금 많이 달랐어요. 이슬람 제일주의를 펼칩니다. 바탕으로 해서 결국 아크바르 황제 때에 폐지되었었던 지지야를 부활시킵니다. 이슬람 제일주의, 그러니까 너희들 이슬람 안 믿을 거면 지지야네 라는 의미도 있었을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이 악화된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두세, 지지야를 부활시킵니다. 지지야를 부활시키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활시키고 힌두교 사원을, 여기까지 쭉 다 보죠.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는 등 이교도, 누구 입장에서? 이슬람 입장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면서 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러한 아우랑제보 황제 때 이슬람 제일주의라던가 이런 거에 대항하면서 펀자브 지방에서 시크교, 여긴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슬람 왕조와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펀자브 지방의 시크교, 중부 지역의 힌두교도였던 마라타족 등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크교는 이따가 89쪽에서 잠깐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볼 거예요. 자, 어찌됐든 아우랑제보 황제 때 이슬람 제일주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교적인 부분을 또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펀자브 지방에서는 시크교도라던가 아니면 중부의 힌두교도였던 마라타족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특히나 이 마라타족은요, 무굴 제국에 왔어서 마라타 왕국을 수립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인도의 민족운동 관련 얘기할 때 여전히 마라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아우랑제부가 죽고 나서는 마라타 동맹, 이거 체크 좀 해놓으세요. 마라타 동맹을 결성을 해서 인도 중부, 그 다음에 북부 지역까지 세력을 키우기도 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요 마라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찌됐든 아우랑제부 시기에 이들이 조금씩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마라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즉 아우랑제부 황제 때 뭐 최대 영역을 이루었으나 종교적인 부분을 건드리면서 인도의 위기가 초래됐고, 그 과정에서 시크교도라던가 마라타 동맹 등 뭐 마라타족 등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인도 내부의 위기가 만들어지자 서양 여러 나라가 인도를 침투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영국이라던가 프랑스라던가, 드디어 이제 서양 세력들이 인도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네요. 그럼 이 얘기부터는 어디서 할까? 다음 강의에서 하는 거겠죠. 무굴 제국이 쇠퇴해 가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일단 정치적 부분은 끊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89페이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굴 제국 시기의 인도의 경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문화의 발전 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무굴 제국 시기의 인도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도 성장해서요. 델리는 뭐 계속해서 중심지잖아요. 델리 술탄 왕조 때부터. 아니면 아그라 같은 대도시들이 여러 지역에 등장을 했고요. 특히나 이 무굴 제국 시기에는 직물 생산, 옷감이죠, 옷감. 직물 생산이 발달해서 이 직물, 인도의 직물이 수출품으로서 엄청 인기를 많이 끌었대요.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직물 중에서도 특히나 인도의 면직물이 유명했다고 하죠. 면직물이라던가 아니면 인도 지역이니까 특히나 또 이 지역에서 향신료도 많이 납니다. 향신료라던가 이런 게 주로 무역 물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인도양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지도가 아까 있었으니까 지도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인도양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여기. 그래서 어디? 서아시아와 이쪽 지역, 동남아시아를 잇는 이 인도양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무역을 통해서 많은 또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무굴 제국 상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5세기 말부터요, 포르투갈인이 인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포르투갈인 중에 인도 항로를 개척했던, 처음으로 인도 항로를 통해서 인도에 왔던 사람 누구였어요? 기억나요? 이런 거 그냥 한 번씩 누적적으로 기억해주면 좋죠. 이 사람이 인도 항로를 개척했죠. 포르투갈 사람이고요. 인도에 온 이래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상인들이 이제 향신료를 찾아서 인도양 무역,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로 연결되는 그 가기 전에 동남아시아로 바로 가는 거 멀잖아. 인도 한번 찍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양 무역에 진출해서, 그래서 포르투갈도 고아라는 지역이라던가 이런 지역 찍고 갔었고, 영국이 주로 이제 썼던 데는 캘리컷이라던가 이런 도시들이죠. 진출하여 세력을 다툼을 벌이면서 이들, 즉 누구들? 서양 세력들이 이제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양 세력이 이제 인도에 진출한 다음에 경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찍고 있는 스튜디오 위에 교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기 책상을 옮기고 있나 봐요. 뭐가 막 드르르륵 하는 소리가 마이크엔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면 좋은 거고, 들어갔다면 조금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도 이슬람 문화, 무굴 제국의 인도 이슬람 문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도 이슬람 문화라고 얘기하고 있죠. 델리스탄 왕조 때부터 이슬람 문화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무굴 제국도 완전한 이슬람 왕조잖아요. 그래서 인도 이슬람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델리스탄 왕조와 무굴 제국의 지배를 거치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인도에는 이슬람 문화가 널리 퍼졌다. 그래서 전통적인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이렇게 부릅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전통적인 인도 문화에 이슬람 문화가 더해졌다. 인도 이슬람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교, 언어, 예술 등에 많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종교 한번 볼까요? 종교에서는 아까 등장했었던 시크교, 갑자기 등장했죠. 시크교는 뭐냐면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융합해서 성립된 종교입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돼서 성립된 종교예요. 근데 이 시크교라고 하는 종교가 정확히 어떤 종교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니까, 요 시기, 무굴 제국 시기에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어떤 여러 요소들이 조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게 시크교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 누가 창시했는지는 좀 써놓읍시다. 나니크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를 하게 됩니다. 나니크라고 하는 사람. 미안해요. 선생님 쓰면서도 이상하다는 얘기를 생각을 했어. 분명히 나니크가 아니었는데, 나나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나크가 창시한 시크교는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펀자브 지방의 시크교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였고요. 그래서 시크교는 우상 숭배, 그리고 카스트제에서 하고 있는 신분 차별 이런 걸 반대하면서 굉장히 또 중요하네? 유일신에 대한 믿음과 인간 평등을 주장했대요. 자, 유일신에 대한 믿음, 이건 힌두교예요, 이슬람교예요? 확실히 이슬람교의 영향이 보이죠? 이슬람교의 영향이 보이죠.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인간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근데 힌두교에서의 카스트의 신분 차별 이런 것도 반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에 어느 정도 영향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시크교에서는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종교 다음 파트입니다. 자, 다음은 여긴 언어 파트입니다. 언어. 자, 무굴 제국 시기에서 공식 문서와 외교 용어로는 뭐가 사용됐대요? 특이하네요. 페르시아어가 사용이 됐대요. 공식 문서나 외교 용어로는 페르시아어가 사용이 됐대. 그런데 그 밖에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썼던 건 우르드어라고 하는 언어인데, 요거는 아랍어, 그 다음 인도 고유 언어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언어인, 그럼 아랍어는 이슬람 문화일 거고 인도 고유의 언어는 인도에 있었던 문화일 테니까 또 인도 이슬람 문화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언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회화입니다. 미술 부분이겠네요. 그림과 관련해서 회화. 회화에서는 전통적인 인도 양식, 그리고 페르시아의 세밀화,
조화를 이룬 무슨 회화? 무굴회화라고 부릅니다. 무굴회화. 왜 자꾸 페르시아 얘기가 나오냐면요. 뭐 이슬람이 쭉 이렇게 넘어오면서 지도로 다시 한번 볼까요? 펀잡은 여기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가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이란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쪽의 문화가 많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역적으로 다시 한번 왜 자꾸 페르시아 얘기가 나오나 본 거고요. 무굴 회화가 발달하였다. 그래서 전통적인 인도 양식에 페르시아 양식이 들어간 걸 우리가 지금 무굴 회화라고 부르고 있다.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자, 무굴 회화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오른쪽에 선생님이 따로 여기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자한기르의 초상화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한기르, 아크바르 황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건축 부분을 보면 인도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을 잘 보여주는 왕궁 건축이라던가 성 건축이라던가 모스크가 뭐예요? 이슬람 사원을 모스크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뭐 대표적으로 아그라 성이라던가 델리에 있는 붉은 성이라던가 그리고 대표적인 게 타지마할 같은 거죠. 타지마할은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타지마할 멋있죠? 샤자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왕비가 죽고 나서 왕비를 추모하면서 자기 부인을 추모하면서 만들었던 대건축물입니다. 왕비를 추모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겠네요. 타지마할을 보면 여기에도 인도 이슬람 문화가 잘 섞여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도 양식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런 작은 탑들이라던가 아니면 연꽃 문양이라던가 이런 불교적인 영향도 들어가 있고요. 벽돌 장식도 인도 양식이라고 하죠. 그럼 이슬람 양식은 모스크는 또 돔이 특징이잖아요. 돔형 지붕이라던가 아치라던가 아니면 이런데 쿨한 구절이 써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또 인도 양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슬람 양식의 돔 지붕, 아치 등을 인도 양식의 연꽃 문양 등과 잘 섞여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또 타지마할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사례들이 특히 뭐 언어적으로 우르드어도 그렇고 지금 타지마할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인도의 문화와 이슬람의 문화가 섞이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시크교도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수업 참 길었죠. 자, 정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 자, 이 수업은 지금 일단 인도가 무굴 제국까지 나왔고요. 자, 그러면 다시 조금 돌아가 보자. 우리가 다음에 뭐 할 건지 볼게요. 경제 받고 정치적으로 봐봐요. 이러한 상황을 틈타 서양 여러 나라가 인도에 침투하여 세력을 확장하면서 무굴 제국이 쇠퇴했다. 그럼 뒤에 뭐 얘기하겠어요? 서양 여러 나라가 무굴 제국에 침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한 침투에 맞서 싸우는 많은 민족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도의 민족운동도 볼 거고요.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까지 한 번에 싹 다 묶어서 두 번째 참고용 보너스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